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희망의 문이 닫힙니다. 2. 한국이 결승타를 날린다. 3. 한국은 정말 화가 났습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대한민국이 틀렸습니다. 우리 군은 국방부 대신 포방부라는 별명이 생길 정도로 포병 전력 확보에 노력을 쏟고 있었습니다. 질적 우위를 중심으로 병력을 구성하는 대한민국이지만 적어도 포병 전력에서만큼은 전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많은 물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방백서 기준 미국이 보유한 야포의 총 수량은 2337대입니다. 반면 한국이 보유한 야포의 총 수량은 미국의 2.5배가 넘는 무려 6000대에 달합니다. 자그마치 98배나 차이가 나는 국토 면적을 생각한다면 한국의 야포 보유량은 기형적일 정도로 많은 것입니다. 이는 마치 콩나물 시루처럼 전 국토의 포병 전력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압도적인 물량 차이는 비단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물량 공세가 기본 전략인 중국도 기껏해야 4642댐에 불과한데요. 포병은 한국이 거의 유일하게 전 세계를 대상으로 질적, 수적 우위를 동시에 차지하고 있는 우리 군의 핵심 병과입니다. 이처럼 다른 나라들은 감히 범접할 엄두조차 낼 수 없는 대한민국의 막대한 포병 전력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지역 고부 전략입니다. 쉽게 말해 원거리에서 특정 지역을 초토화할 수 있는 화력인데요. 호시탐탐 남침을 노리는 중국 북부 정부의 20만 대군이든 북한이 주장하는 110만 대군이든 휴전선을 넘는 순간 하늘을 뒤덮을듯 쏟아지는 무자비한 우리의 포격 화망을 뚫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포병 전력은 최강의 방패이자 동시에 가장 날카로운 창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모든 상황이 뒤집히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포격 전술의 패러다임이 뒤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군과 마찬가지로 대규모 포격 화망을 추구하는 러시아군이 수백 발의 포탄을 퍼부어야 받으시 작은 전과 하나를 올리는 반면 우크라이나군은 매 순간 한 발 한 발의 포격이 괴멸적인 전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도저히 대등한 전투가 불가능할 정도인데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 우크라이나군이 기존 포격전의 세대 교체를 시도 중인 것입니다. 과거부터 무자비한 대규모 포격을 계획 중인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충격적인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러시아를 무너뜨린 우크라이나군의 포격 전술에 숨겨져 있던 비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선 선진 포격전이 얼마나 위력적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 양측의 포병 전력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같은 소련 출신 국가로서 상당 부분 같은 무기체계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가장 단적인 예로 2S-19 무스타 S가 있습니다. 무스타는 전장 7.1m, 전폭 3.3m, 전고 2.9m의 차체에 152.4mm 곡사포를 얹은 러시아군의 주력 자주포 중 하나입니다. 42톤의 중량에 840마력 디젤 엔진을 탑재해서 최고 속력이 시속 60km로 다소 느린 편이지만 대신 주행 거리가 500km나 되기 때문에 부족한 기동력을 메우고 있습니다. 게다가 분당 6에서 8발, 개량형인 무스타 SM의 경우 분당 최대 10발의 연사가 가능해서 넓은 범위를 제압하는데 대단히 효과적인데요. 하지만 사거리가 짧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무스타는 합력감 속탄 발사 시 29km, 로켓 추진탄 사용 시 36km가 최대 사거리입니다. 그래도 무스타가 1989년에 추역하기 시작했다는 걸 감안하면 이는 충분히 준수한 성능입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전까지 이 무스타를 무려 800여 대를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무스타는 소련 시절 제식화된 자주포였고 우크라이나 또한 적은 수량이지만 무스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주력 자주포의 종류는 두 국가가 서로 비슷했던 건데요. 물론 러시아가 침공하면서 독일의 PZ-H2000, 프랑스의 시저, 폴란드의 아즈크라프 등 다수의 서방 세계 자주포가 우크라이나에 지원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주포들이 아무리 뛰어나봐야 성능 하나만으로 전황을 획기적으로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일부는 무스타와 비교해도 별로 나을 게 없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미국이 지원한 M109 자주포입니다. 1963년 개발된 M109는 전장 9.1m, 전폭 3.1m, 전고 3.2m 및 차체, 승무원은 6명이나 필요한 구식 자주포인데요. 최대 속력도 시속 56km에 불과하고 그나마 가동 범위도 350km가 한계입니다. 심지어 최대 사거리는 러시아의 무스타보다 더 연약합니다. M109는 일반 고폭탄을 사용할 시 최대 사거리는 고작 18.1km, 로켓 추진탄을 사용해도 23.5km가 한계입니다. 그리고 이마저도 1분에 최대 4발을 발사하는 게 고작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계의 평균화된 자주포 전력입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K9 같은 괴물 자주포에만 익숙해져 있어서 그렇지 이 정도의 전력도 감지덕지한 나라가 많습니다. 그나마 미국은 M109를 수십 년 동안 개량해서 M109A6 팔라딘을 주력 자주포로 사용하고 있었지만 기본 토대부터가 K9와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는 우크라이나의 포병 전력이 러시아군보다 절대적인 우위를 선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실제로 우리 군에서 추정한 러시아의 자주포 보유량은 치장 물자까지 모두 합쳐 무려 5,870댐에 달하는 반면 우크라이나는 아무리 잘 쳐줘봐야 러시아의 18에 불과한 720여 대가 고작이었습니다. 심지어 여기에 견인호와 박격포, 포병 전력의 일부분인 다면장 로켓까지 합치면 두 나라의 전력 차이는 프로복서와 갓난마기와 다를 게 없을 정도입니다. 그도 그럴 게 러시아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보다 많은 물량의 포병 전력을 보유한 나라이며 단순히 눈에 보이는 전력만으로만 비교했을 때 이론상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우크라이나가 승리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전쟁 초기 대부분의 군 전문가가 러시아의 빠른 승리를 예견했던 것이고 모두 러시아군의 처참한 패배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전력 차이에도 불구하고 포격전에서부터 러시아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고 있는 것일까요? 정답은 선진화된 포병 전술 교리에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포병 교리는 대규모 화망 사격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화망이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대공 화망이 아니라 그물처럼 짜인 화기의 사격 범위를 말하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 소련군 시절부터 이어져 내려온 러시아의 포병 교리는 정밀도가 떨어지더라도 대규모 화망으로 대단위 면적 제압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포격 방식은 중심이 짧고 표적도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효과적이지만 문제는 대충 헤르손 시 전역을 습대마트로 만들어라라는 식으로 포탄을 쏘아붙이다 보니 참호, 엄폐물 등의 숨은 우크라이나군을 제압할 수 없던 것입니다. 이런 부정확한 포격은 막대한 포탄의 소모로 이어지고 결국 지금에 와서는 포탄이 없어 야포를 놀려야 하는 참혹한 지경까지 이르렀는데요. 사실 러시아군이 유독 대규모 화망 구축에 집착하기는 했지만 포격의 개념 자체는 좀 표적이 아니라 면표적을 놓였기 때문에 그리 틀린 것도 아닙니다. 포격이라는 특성상 최소 10에서 20km 밖에서 포탄을 날리다 보니 특정 목표물이 있는 장소를 타격하는 게 일반적 포격 전술입니다. 이를테면 적군의 집결지나 보급로, 적 포병 진지, 지휘소 등을 타격하는 건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한 포병 교리와 큰 차이가 없는데 왜 러시아군은 무너진 것일까요? 그 원인은 통신체계의 확립 부족입니다. 지금의 러시아 일선 포병 부대에는 감시 정찰 자산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통신 장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쉽게 말해 레이더, 무인기 같은 탐지 장비로 적의 위치를 특정하고 해당 지역에 포격을 날려야 하는데 이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방법이 없으니 정밀한 포격을 날릴 수 없던 것입니다. 게다가 전장관리 체계, 전투지휘 체계 등이 부족해서 막상 포격을 가하더라도 우크라이나군이 재빨리 해당 장소를 이탈해버리면 실시간 추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러시아군이 이를 제대로 알아채지도 못했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군은 아주 기발한 방법을 사용해서 족집게 정밀 포격을 가하고 있는데요. 이 초전밀 포격의 비밀이 바로 드론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드론을 활용해서 탐지, 획득, 추적, 평가, 타격이라는 통상적인 포격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했습니다. 이를 우리 군의 예를 들어 설명하면 통상의 포격 절차는 관측자가 포병대대 사격 지휘소, 즉
대대 FDC에 포격을 요청하면 대대 FDC는 목표 지점 근방에 포대 FDC에 포격 준비 명령을 하달합니다. 이후 포대 FDC는 타격을 위한 사격 재원을 산출하고 이를 포대에 전달하는데요. 그러면 포대는 그제야 정해진 좌표로 포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대략적인 설명만 들어도 굉장히 복잡한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하지만 원거리 포격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목표물을 타격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최악의 경우 아군을 포격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군은 드론을 활용해 관측자 대대 FDC 단계를 파격적으로 생략했습니다. 즉, 일선의 포대 FDC에서 드론으로 직접 목표 지역을 확인하고 포격 재원을 산출 전달, 포대는 이를 바탕으로 곧바로 포격을 가하는 건데요. 이 실시간 관측 포격 덕분에 우크라이나군은 빠르고 정확한 포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확도 측면에서는 면표적이 아니라 점표적을 노릴 수 있을 정도로 비약적인 상승이 이루어졌는데요. 과거 눈에 보이지 않는 목표물을 타격하는 간접 사격의 일종이던 포격이 현대의 전장에서는 눈으로 목표물을 직접 보고 타격하는 직접 사격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드론을 통해 명중 여부, 피해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보니 기존의 방법보다 훨씬 빠른 수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덕에 우크라이나군은 소량의 포탄으로도 러시아군에게 괴멸적인 타격을 입히는 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우크라이나군은 전쟁 이전부터 드론 부대를 운용하고 있었고 서방에서도 대규모로 관측 드론을 지원받는 등 드론 전력에서만큼은 러시아를 압도하고 있는데요. 반면 러시아군은 제공권 장악에 실패하면서 러시아 드론은 보이는 족족 우크라이나군에게 격추당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정보력에서부터 크게 참이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포병 사격술에서부터 막대한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러시아군의 포병이 우크라이나군 앞에서 매번 연전연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현대의 전쟁은 드론 전쟁이라는 말이 결코 헛된 말이 아닙니다. 이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상당히 눈여겨봐야 할 사안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K-77 사격지 장갑 참에 탑재된 포병 사격지 세개인 BTCS를 통해 자동으로 포격 재원을 산출하고 신속한 포격 임무 수행을 기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더 나아가 K9 자주포에는 이미 BTCS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혼자서도 포격 재원 산출이 가능합니다. 즉, 극단적으로 말하면 K9와 드론을 융합하면 포대 FDC 단계마저 생략하고 일선의 K9 포대에서 직접 포격 재원 산출부터 타격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의 대한민국 포병은 지금의 우크라이나군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빠르고 정밀한 포격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이 마음만 먹으면 전쟁의 혁신을 일으킨 우크라이나군보다 더 강력하고 신속한 세계 최강의 포병 전력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포격전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개편된 훈련부터 포병 운명 체계까지 모든 걸 바꿔야 합니다. 이는 물론 절대 쉬운 선택이 아닌데요. 하지만 가장 실전적이고 현대적인 포격전을 우크라이나가 증명했듯이 이제는 구식화된 포병 교리가 아니라 새로운 미래 전장에 맞는 선진 포병 교리로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울릉공항에 이어 제2의 불침항모가 될 백령공항 건설 계획이 궤도에 올랐다는 소식입니다. 백령공항을 통해 중국이 야금야금 집어삼키려 하고 있는 소의 주도권을 되찾음과 동시에 북한의 목덜미에 비수를 꽂힐 대북 전진기지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백령도가 주목받는 가운데 한 장의 위성 사진이 공개되었는데 전에 못 보던 방파제가 포착되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백령도에 비밀리에 배치되었던 무기가 북한을 통해 정보가 유출되었는데 평양까지 단 1분이면 도달 가능해 김정은이 직접 반드시 없애버려야 한다고 발언했었다고 합니다. 한반도의 영구한 평화를 지켜낼 거점이 완성될 수 있을지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초백령 공항 건설 계획을 포함한 서해오도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서 지난 27일 백령 공항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는 소식입니다. 백령 공항 사업은 대한민국 최북단에 있는 섬 백령도의 민 군겸용 공항을 건설하는 계획으로 총 2018억 원 규모의 사업비로 2026년에 착공해 2029년에 완공될 계획입니다.
기존 백령도 주민들은 섬을 빠져나오기 위해선 백길로 4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큰 불편을 겪어왔었는데요. 덕분에 대한민국에서 8번째로 큰 섬이며 풍부한 관광 자원을 가지고 있는 섬인데도 교통 문제 때문에 연 방문객이 4만 명에 불과했었습니다. 이번 공항 건설을 통해 김포공항까지 1시간으로, 나아가 수도권, 충청권, 경상권으로의 이동 시간도 2시간 이내로 단축되면서 천혜의 자연을 가진 백령도가 제주도를 이을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다고 기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백령공항에 붙은 또 다른 목적에 주목해봐야 합니다. 바로 민군 복합공항이라는 점인데요. 백령도에 건설될 공항은 민간 공항임과 동시에 우리 공군의 군사기지를 겸하게 될 예정입니다. 부디 백령도에 군사기지를 만드는지 이해하려면 섬의 위치를 살펴봐야 합니다. 백령도는 대한민국의 최서단이자 최북단에 위치한 섬으로 서울에서 201km 떨어져 있는 섬이지만 평양은 불과 146km, 중국 산동 반도는 180km, 압록강 하구로부터는 215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중국과 북한 모두를 겨냥할 수 있는 군사적 요충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전부터 유엔과 미국이 대공산권 거점으로 군을 주둔해왔었고, 오늘날에는 해병대 유교단과 공군부대가 주둔하여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군이 있다고 해도 방공포와 레이더만 있을 뿐 제대로 된 항공기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미군이 지금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국내 최대 규모의 모래사장인 사공해변을 천연활주로로 사용했었죠. 당시엔 사공해변이 단단해 대형 수송기까지 이착륙이 가능할 정도였지만 현재는 갯벌화가 진행되어 다시 활주로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선을 넘은 도발 행위가 계속되고 중국의 서해 침범이 극심해지면서 군사적 요충지로서 백령도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백령도는 중국 화북함대가 서해를 지나 태평양으로 가는 길목을 들어막을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백령도에 대한 군사적 시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를 한국 역시 알고 있기에 백령도에 지대함 미사일 하푼을 배치해 여차하면 북한과 중국 해군을 날려버릴 준비를 마쳐두었습니다. 지대함 하푼 미사일 배치는 우리 군의 기밀사항이었는데 북한에서 백령도를 대상으로 한 타격훈련을 실시하면서 백령도에 하푼 미사일 기지가 있다는 사실이 폭로됐었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공항 건설을 통해 우리 공군의 작전 범위를 서해로 크게 늘리겠다는 계획을 선언한 것입니다. 만약 공항이 완성되고 현재 개발 중인 공대지 극초음속 미사일을 탑재한 KF-21을 배치한다면 평양 타격까지 단 1분도 채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적들이 벙커에 숨어들기도 전에 끝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중국과 북한이 목에 가시가 걸린 거나 다름없는 상황인데요. 대한민국의 항공모함 건조보다 어떤 면에선 더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시도 때도 없이 백령도 앞바다를 침범해오던 북한과 중국이 얼씬도 못하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 군함이 백령도에서 불과 40km 앞까지 접근했던 것에 이어 지난 10월에는 중국 항공모함이 한국령에 70해리 앞까지 밀고 들어온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게다가 11월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중국 핵잠수함이 서해 앞바다에 출몰하기도 했었는데요. 우리 군이 중국 핵잠수함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수면 위로 부상해 노골적으로 잠수함 위치를 노출시켰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에 보내는 중국의 경고 메시지인 것이죠. 중국뿐만 아니라 북한의 위협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4일경 북한 삼선 한 척이 서해 북방한 개선 NLL을 침범해 백령도 바로 앞바다로 접근해 왔었는데요. 당시 우리 군이 경고 통신 및 경고 사격으로 되돌려보내려 하자 북한군이 우리 함정을 향해 방사포 10발로 위협 사격을 가했었습니다. 이후 북한 청천무무는 남조선 해군이 불명 선박 단속을 구실로 백령도 서북쪽 20km 해상에서 군사분계선을 침범해 경고 사격을 했다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했었죠. 국군 합참은 NLL을 침범한 북한 상선에 대한 우리 군의 정상적인 작전 조치에 북한군이 방사포 사격을 실시한 것은 명백한 군사 도발 행위라고 지적했었습니다. 이전에는 백령도 바로 앞에 위치한 북한의 창린도에 김정은이 직접 방문해 NLL을 향해 해안포 사격을 지시해 백령도와 연평도에 비상이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 중국의 계속되는 도발이야말로
백령도에 시급히 공항을 건설해야 할 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획안에 따르면 백령공항의 건설비는 울릉공항의 14 정도로 길이 1200m에 폭 30m 규모의 활주로에 여객 터미널 등 공항시설이 건설될 예정입니다. 민항기는 50인승 소형 항공기가 운용될 예정이지만 활주로의 길이가 전투기와 수송기가 이착륙하기에도 충분하기에 공군 작전 범위 확대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백령공항과 함께 전남 흑산도의 흑산공항 건설도 본격적인 물살을 탔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오래전부터 추진되어 왔었던 계획이지만 예정지가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에 포함되어 있어 미뤄지고 있던 흑산공항 계획인데요. 환경부에서 흑산공항 건설 예정지인 국립공원의 해제 여부를 올해 안에 결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흑산공항 건설은 흑산도에 길이 1200m, 폭 30m의 백령공항과 같은 규모의 공항을 건설하는 계획으로 백령공항과 마찬가지로 민군 복합공항으로 운용될 예정입니다. 해양경찰 측에서는 다른 어떤 공항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곳이 바로 흑산공항입니다. 한반도 황금어장을 거덜내고 있는 중국 불법 어선들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곳이 흑산도 일대이기 때문이네요.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태풍이 발효되면 흑산 가고도에 중국 어선 500척 정도가 한꺼번에 피항을 하고 있다. 불법 조업의 30% 이상이 흑산도 인근 해역에서 발생하고 있어 해양수산자원 훼손과 고갈도가 심각한 상태라고 합니다. 해경 측은 흑산도에 공항과 함께 해경전진기지가 구축하고 해상 감시를 위한 항공기들 역시 배치하여 해양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입체적 해상 경비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해경의 시에 235 초계기가 무안국제공항에서 운용되며 베타 적경제 수역이주 순찰과 중국 불법 어선 단속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흑산공항을 통해 순찰 시간과 범위가 비약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또한 군사적으로는 근래 활발해지고 있는 중국 항모 전단의 활동을 견제할 수 있는 첨단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울릉공항, 백령공항, 흑산공항 등 한반도 가장자리를 타고 군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공항들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위태로운 동북아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방어 능력을 더욱 공고하게 만들고 있는 것인데요. 백령도를 비롯한 요충지에 있는 섬들을 무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새롭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은 남중국해의 일대에서 암초를 인공섬으로 만들어 요새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5일 필리핀 사진작가 에즈라 아카얀이 남중국해 스프레틀리 군도에서 중국이 군사기지화하고 있는 7개 암초의 모습을 촬영해 SNS를 통해 공개했었습니다. 사진을 살펴보면 이미 인공섬에 부두와 레이더, 공항, 군사캠프 및 대형 항공기 경납곳, 군사시설들이 완비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인공섬 중 한 곳에선 중국의 3세대 조기경보기 KJ-500H가 급유 중인 모습이 포착되면서 중국이 인공섬 기지를 본격적으로 운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중국해에 이어 서해에도 인공섬을 구축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베이징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은 인공섬을 통해 서해를 지배하며 불법 조업을 한강하고까지 확대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이 서해와 동해 조업권을 중국에 팔아넘긴 것이 확실시 되고 있는 가운데 둘이 손을 잡고 서해 장악을 위해 협업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먼바다까지 해군을 지원할 수 있는 확실한 화력투사 수단이 필요한데요. 현재 해양수산부에서는 항만법을 통해 백령도, 가고도, 독도, 울릉도 등 우리나라 해양 영토의 최끝단에 위치한 주요 섬 10곳을 국가관리항으로 지정해도 없는데요. 모두 북한, 중국, 일본의 영해와 가까운 국가안보에 있어 매우 중요한 섬들입니다. 예전부터 이 섬들을 군사기지화 시켜 우리 영해의 자주권을 지켜내자는 말이 많았었는데 울릉도, 백령도, 흑산도로 이어지는 민군 복합공항 건설로 영해를 지켜낼 든든한 방위망이 완성돼가는 것 같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도 평화헌법을 사실상 폐지하더니 한국의 허락 없이 한반도를 공격하겠다고 한데 이어 독도에서 진행된 독도방어훈련은 용납할 수 없다는 망언을 일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본 해상자위대와 중국 해군과 분쟁을 벌이고 있는 해역이 남해 부근이라 우리 앞마당에서 라메식 개들이 물어뜯고 싸우고 있는 꼴이 돼버렸습니다. 이러한 만행을 용납하지 않기 위해선 해군을 확충함과 동시에 우리 공군 전력이 멀리까지 화력을 투사할 수 있는 작전 범위를 확보해야 하기에 도서, 지역 군사 공항 구축이 재촉받고 있습니다.
섬과 섬을 잇는 절대방위선 구축을 통해 그 누구도 한반도를 넘볼 수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